미국이라는 국가는 자유와 개척, 그리고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수많은 이민자들이 기회의 땅이라 부르며 꿈을 품고 도착한 곳이 바로 이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국가의 탄생과 확장은 단지 이상과 신념만으로 이루어진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영토가 확장되는 모든 순간마다 그 이면에는 수많은 원주민 공동체의 붕괴와 희생이 존재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번영을 가능하게 했던 서부 개척의 역사에는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원주민 학살과 강제 이주, 그리고 문화 말살이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특정 사건 하나를 고발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세기에 걸쳐 축적된 구조적 폭력의 흐름을 따라가며 그 과정이 어떻게 정상화되고 제도화되었는지를 추적합니다. 1492년 이후 유럽 세력이 북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을 때 이 땅에는 이미 수백 개의 원주민 부족이 존재했습니다. 그 수는 단일한 민족이 아니라 서로 다른 언어와 신앙, 정치 체계를 지닌 독립된 사회들의 집합이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유럽인 도착 이전 북아메리카에는 최소 5천만 명 이상의 원주민 인구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농경과 수렵, 교역을 기반으로 복잡한 사회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인의 도착은 교류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파괴의 시작이었습니다. 총과 칼보다 먼저 원주민 사회를 붕괴시킨 것은 전염병이었습니다. 천연두와 홍역, 인플루엔자 같은 질병은 면역 체계가 전혀 없던 원주민 공동체를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접촉 이후 불과 수십 년 만에 인구의 70에서 90%가 사라졌습니다. 이는 역사상 유례없는 인구 붕괴였습니다. 이 시기의 파괴는 전쟁 이전에 이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그 결과는 집단 학살과 다름없는 인구 감소였습니다. 생존자들은 가족과 공동체를 잃었고 사회 구조와 종교 체계, 식량 기반까지 동시에 붕괴되는 경험을 겪었습니다. 17세기와 18세기에 걸쳐 유럽 열강은 북아메리카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은 서로 다른 식민 정책을 펼쳤지만 원주민을 대하는 태도에서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원주민은 주권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이용하거나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식민 세력 간의 전쟁에서 원주민은 종종 동맹군으로 동원되었지만 전쟁이 끝나면 언제든 배제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원주민의 두피에 현상금이 걸렸습니다. 살해는 개인의 잔혹성이 아니라 합법적 보상이 주어지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폭력은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원주민을 비인간화하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며 폭력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땅을 소유한다는 개념 자체가 충돌의 핵심이었습니다. 유럽식 사유재산 개념은 공동체 중심의 토지 이용을 해오던 원주민 사회와 근본적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충돌은 결국 힘의 논리로 해결되었습니다. 1776년 미국이 독립을 선언했을 때 새로운 공화국은 자유와 평등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이상은 원주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원주민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확장을 위한 장애물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약들은 땅이 필요해질 때마다 일방적으로 파기되었습니다. 19세기 초 미국은 본격적인 영토 확장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이 시기에 통과된 인디언 이주법은 원주민을 강제로 미시시피강 서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강제였습니다. 이 정책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 눈물의 길입니다. 체로키와 크리크, 치카소, 촉토, 세미놀 부족은 혹독한 조건 속에서 이주를 강요받았습니다. 노인과 아이, 여성과 병자까지 예외는 없었습니다. 굶주림과 질병, 추위 속에서 수만 명이 행군 도중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적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집단적 죽음이 예정된 국가 정책이었습니다. 19세기 중반 서부 개척은 미국의 운명처럼 묘사되었습니다. 금광의 발견과 철도 건설은
서부로의 이동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주민은 또다시 방해물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보호구역을 설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대체로 척박했고 약속된 식량과 지원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저항은 곧 범죄로 규정되었고 군사적 진압으로 이어졌습니다. 샌드크리크 학살과 운디드 니 학살은 이 시기의 폭력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운디드 니에서는 무장 해제된 라코타족 공동체가 포위되었습니다. 총성이 울린 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은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학살이었습니다. 19세기 말 미국 정부는 노골적인 군사 충돌 대신 새로운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동화였습니다. 총과 칼 대신 학교가 사용되었습니다. 원주민 아이들은 부모와 강제로 분리되었습니다. 기숙학교로 보내진 아이들은 머리를 깎이고 전통 복장을 빼앗겼습니다. 모국어 사용은 금지되었고 기독교식 이름이 부여되었습니다. 이 정책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원주민 문화를 지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인디언을 죽이고 인간을 살린다라는 문구는 이 정책이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학대와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생존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당한 채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총성이 없는 학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더욱 깊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며 대규모 군사 학살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원주민의 삶이 개선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보호구역은 빈곤과 실업, 질병이 집중된 공간이 되었습니다. 교육과 의료 접근성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원주민 공동체는 미국 사회에서 가장 낮은 기대 수명과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세기에 걸친 박탈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원주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이후 원주민 권리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조약의 재검토와 자치권 회복, 문화 복원이 주요 요구였습니다. 이 운동은 미국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기숙학교 집단 매장지 발견을 통해 과거의 진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원주민 학살의 역사는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책과 이념, 그리고 경제적 탐욕이 결합된 장기적 과정이었습니다. 이 역사는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영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하는 이유는 과거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바꾸기 위함입니다. 기억은 책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책임은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이 이야기가 침묵 속에 가려졌던 역사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원주민 학살, 미국 건국의 또 다른 역사편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범죄의 이면, 그리고 인간 심리의 어두운 단면을 다룹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